네, 최종 정리 특강 더 이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최종 정리 특강이기 때문에 방법적 이해가 필요한 독해 영역의 그런 문제들은 조금 양을 줄이고 아무래도 문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을 두는 것이 그 한정된 시간에 좀 의미 있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자료 더 이어보겠습니다. 5쪽의 문제들은 그 답을 표시해서 가볍게 한번 쭉 훑어보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훑어보면서 우리가 점검했던 것들을 한번 쭉 되짚어보는 그런 정도로 가볍게 가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감을 묻는 이런 문제로서 일종의 빈틈 메꾸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은 좀 더 그 출제 빈도수가 높고 좀 난이도가 있고 이런 부분에 아무래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데 정리해가는 과정에서는 대표성을 띠는 문제로 빈틈 없이 구석구석 한번 이렇게 터치해주는 이런 활동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론에서도 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죠. 오문 변화 현상이라든가 또는 표준 발음법, 더 나아가서는 맞춤법에 이르기까지 많이 관련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이 항목들에 대한 학습은 보다 좀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위에 그 모음 체계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동그라미로 표시하지는 않았는데 그 모음 체계표 안에서 세 가지 기준 좀 잘 점검토록 하시고 전설, 후설, 평순, 원순, 그리고 고, 중, 저 입을 벌리고 다무는 정도. 자, 그 안에 해당되는 글자들의 동그라미로 이제 4개를 이렇게 표시해서 모음 삼각도라고 설명했던 부분이 있죠. 맨 왼쪽 위에 이 모음, 오른쪽 맨 위에 우 모음, 그리고 맨 아래 아. 이걸 서로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삼각형 모양이 되는데 왜 삼각형 모양이 될까요? 바로 입을 다물었을 때는 혀가 원래 혀 있는 상태 그대로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약간 목젖 쪽으로 좀 당겨서 이렇게 소리가 날 수 있고 또 발음할 때 앞으로 내밀고 혀를 내밀고 발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전설, 후설 이렇게 둘로만 설명하지만 예전에는 전설, 중설, 후설 이렇게 3개로 위치를 구별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입을 벌리면 어떨까요? 입을 이렇게 한껏 벌리면 한껏 벌리는 만큼 턱이 벌어진 이 상태에서 혀가 앞뒤로 움직이는 움직임은 폭이 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모양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엄밀히 따져보면은 이 모음, 가운데 음모음이 있고 뒤에 우모음이 있다 그랬을 때 입을 최대한 벌렸을 때 아모음이 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지금 여기에는 사각형 모양에 이렇게 배치를 했지만 에모음과 에모음 이렇게 배치를 해볼 수 있죠. 이 선상 안에 여기 수직 방향으로 표 안에 배치되는 이런 양상이 아니라 밑으로 입을 벌릴수록 입이 벌어질수록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혀가 모아지는 가운데에서 앞뒤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움직이면 폭이 크지 않은 거죠. 이런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각형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 다음 오른쪽에는 입모양 변화 유무로 단모음과 이중모음이라는 걸 구별해 보는 방법 소개를 했고, 그러니까 개수는 하나죠. 다만 소리 내는 단계가 한 단계로 소리가 나는가, 2단계로 소리가 나는가, 그에 따라서 단모음, 이중모음 이렇게 구별한 것이고, 또 아래쪽에는 그 모음이 2개가 결합돼서 하나의 새로운 모음을 만들 때 2가지가 결합됐음에도 단모음이 되는 경우와 이중모음이 되는 경우. 이가 앞에 결합됐는가 뒤에 결합됐는가 그에 따라서 선행모음, 이 후행모음 이렇게 선행, 후행 이런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예전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상향, 이모음, 하향, 이모음, 상향, 하향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소리값의 크기로는 반모음, 온전히 하나의 모음을 이룰 때 온모음이라 하고 그 하나의 이중모음 속에 2가지 요소를 구별해 설명할 때는 2분의 1의 소리값으로 반모음, 반모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또 오른쪽에는 양성, 음성
양쪽이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소실 문자인 아래아도 넣어봤어요. 위아래 짝에 균형을 좀 맞춰보려고. 그리고 이제 중성인 이, 바로 이 몸이 중성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양성 쪽이든 음성 쪽이든 어디든 다 결합하는 것이다는 점. 뭐 이 정도로 모음 쪽 한번 점검해 주고요. 자, 그 자음 체계표 상단에는 발음기관의 위치, 발음기관의 위치. 그런데 왼쪽 측면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는 소리내는 방법이라는 것으로 구별을 한 것이죠. 근데 조금 더 좀 그 기본적인 축이 아니라 조금 더 살펴볼 그런 부분은 왼쪽에서 위에 안 울림 소리, 아래 울림 소리. 근데 울림 소리 중에 비음, 유음 이렇게 돼 있죠. 유음은 흐르는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비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콧소리라고 하죠. 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놓고 보면 이 코라고 하는 건 소리가 나는 위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상단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 목구멍, 목젖, 연구개, 그 다음에 경구개, 그리고 잇몸, 맨 앞에 입술 이렇게 소리가 나는 위치로 구별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왼쪽 측면의 아래쪽은 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나누는 것이지 소리가 나는 위치는 아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부분을 따져보면 비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것도 소리가 나는 위치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떤 그 분류라고 하는 것이 칼로 무자르듯 명확하게 둘로 딱 나누어 깔끔하게 설명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그 아날로그의 세계를 디지털 기호로 표시하는 게 언어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어떤 부분은 상대적으로 잠정적으로 나누기는 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나누기는 쉽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죠. 그래서 너무 기계적으로만 생각지 말고 이렇게 왼쪽 측면에도 그 소리가 나는 위치라 할 수 있는 요소가 부분적이지만 있다. 이런 것도 좀 참고토록 하시고요. 오른쪽에 이제 자음 축약. 자음 쪽에서 축약이 이루어질 때는 기역, 디귿, 비읍, 지은 4개만 대성이 된다는 것이고, 공통적으로 히읗이 들어가죠. 그래서 히읗은 거센 소리를 만들어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기역과 만나면 이 자음 체계표에 기역이 있던 그 칸 안의 거센 소리 키읔, 지읒과 만나면 지읒이 있는 그 칸 안의 거센 소리 치읒, 이렇게 변하는 게 자음 축약이죠. 자, 그러니까 A와 B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축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축약된 것을 본래의 것으로 이렇게 되돌릴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본래 A와 B가 모음일 때 모음 축약이고 A와 B가 자음일 때 자음 축약이죠. 그럼 축약된 결과물을 축약 이전으로 되돌리는 이런 작업, 이런 것들을 뭐 재, 소, 화 뭐 이런 말로 설명해 봐도 되겠죠? 다시 음소로 만들어간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일상적으로 뭐 꼭 챙겨야 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만약에 시험 문제에 용어가 나온다면 찬찬히 뜯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제목일까, 어떤 내용을 담는 용어일까, 이렇게 한자의 뜻을 연상하면서 이렇게 따져보면은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 거고, 대부분의 시험 문제에서는 그 용어에 대한 뜻풀이는 새로운 용어다 싶은 것들은 어느 정도 용어 설명을 해주고 질문을 구성해 갈 것입니다. 다음 7쪽 넘어가겠습니다. 주의할 점 다시 한번 챙겨 볼게요. 자, 히읗, 지읒, 리을, 니은 4개를 꼽아봤습니다. 히읗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센 소리를 만들어주는 성질이 있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적었던 재, 음소, 화, 이렇게 본래의 것으로 환원하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지읒은 센 소리다. 아래쪽에 또 설명할 거고요. 리을은 우문으로는, 자음으로는 한 개라는 개수로 설명되지만 우문이 아니라 발음, 소리로 얘기할 때는 어때요? 초성에서 알 발음, 종성, 받침에서 L 발음에 가깝다. 한 개 우문이지만 소리는 2가지 소리라고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니은은 같은 비음 계열 안에 다른 글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그런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중간 부분에는 리을이 우문상으로는
달이라고 할 때도 리을, 달이라고 할 때도 리을, 동일한 리을 한 가지지만 발음으로는 R 발음과 L 발음의 이런 차이가 어느 정도 의식된다. 이런 설명이고요. 이거 역시 그 발음으로 소리값이 다르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차이가 큰 건 아니다라고 무시할 정도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뭐 기계적인 암기보다는 설명되는 조건에 따라서 맥을 잡아가면 될 것입니다. 저 페이지 맨 밑으로 내려가면은 저 지읒을 센 입천장 소리라고 했는데 그 지읒의 소리값이 세다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부수적인 현상. 그래서 거기 도표 안에 왼쪽에는 기역이나 시옷 이런 것들을 넣어서 센 소리가 아니니까 기역이나 시옷 그 뒤에 어모음이 오든 여모음이 오든 본래의 소리값 어는 어대로 여는 여대로 본래의 소리값 그대로 소리가 난다. 발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 보여주다시피 시옷 아래 우유는 슈퍼, 슈퍼 이렇게 소리가 분명히 구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으로 적을 때 슈퍼라고 소리가 난다면 당연히 유 모음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초성이 지읒이 오는 경우는 방금 전 센 소리 그러니까 모음이 약화되죠. 모음이 약화되기 때문에 우모음인 주스와 유모음인 주스 소리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소리가 구별되지 않으니까 표기할 때도 역시 우와 유를 구별해 적을 수 없다. 우모음만으로 적기로 한다. 이렇게 외래어 표기의 문제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다음 8쪽. 여기는 그 박스 안에 우문의 변화 전체적인 틀을 좀 소개합니다. 우문의 변화라는 제목이 가운데 있어요. 자, 그 위에 거 봅시다. 왼쪽에 두음 법칙, 오른쪽에 여는 법칙이 있어요. 자, 이것을 우문의 변화란 제목 밑에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묶어간 것과 구별되어 있죠. 바꿔 이야기하면은 두음 법칙과 여는 법칙은 우문의 변화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문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음 법칙은 왜? 바로 어두 단어의 첫머리라는 지점에서 리을이나 니은 이런 특정한 우문이 꺼려지는 그래서 일종의 회피 현상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지 이미 들어와 있던 우문이 어떤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는 이게 이제 우문 변화의 본질인데 그런 우문 변화라는 틀 안에 묶어 설명할 성질이 아니다. 차이가 있다. 다르다. 이걸 먼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는 법칙 역시 마찬가지로 앞말의 받침이 뒤로 넘어가 소리가 난다는 거죠. 이어져 소리가 난다. 이게 연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위치가 바뀌었을 뿐 그 우문은 그대로 살아있다. 다른 글자로 바뀐 것도 아니고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는 법칙 또한 우문의 변화가 아니다. 그래서 둘을 제외한 그 이외의 나머지 중화, 동화, 이화, 축약, 탈락, 첨가 등등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우문의 변화라는 제목 안에서 다루어야 할 것들이죠. 페이지 맨 밑으로 내려갑니다. 페이지 맨 밑에는 이거는 본래 그 현대국어에서는 설명하지 않는 용어였어요. 그런데 모음 충돌 회피라는 용어가 있고 자음 충돌 회피 이런 용어가 있는데 모음과 모음이 충돌한다면 그것을 피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음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그런 방법으로 세 가지 축약, 탈락, 그리고 매개음, 삽입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이 방법을 한꺼번에 묶어서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 축약에는 현재 자음 축약인 경우만 예로 들었지만 오른쪽 빈 여백에 모음 축약이라는 경우도 넣어서 같이 정리해 볼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이거는 순서대로 적용해 본다고 해도 돼요. 축약을 먼저 적용해 보고 축약될 조건이 아니면 그 다음 둘 중에 하나를 탈락시키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뭐예요?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만날 때 여기에 똑같은 글자가 결합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탈락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때 똑같은 글자일 때 어간 쪽에서 탈락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미 쪽에서 탈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어미는 그 어미가 수행해야 하는 문법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미를 탈락시키면 이 문법 기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탈락시킬 수 없는 겁니다. 어미는 살아있고 어간 쪽에서 탈락하는 것이다. 근데 어간 쪽에서 탈락을 시킬 때 의미는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야, 탈락을 해도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있어야 탈락하는 거죠. 탈락을 했더니 그 단어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탈락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다음 단계 매개음 삽입이라는 것으로 방법을 바꾸게 되는 거죠. 자, 세 개를 연쇄적으로 생각해 볼 일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동사와 형용사의 그 변화, 활용이죠. 그때 그 니은, 리을,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를 결합시키는 방법, 이걸 표현에 정리를 해본 것인데요. 아무래도 그 동사에는 니은, 리을, 과거, 현재, 미래 다 결합시킬 수 있죠. 이때 우리말에는 항상 체언적이든 용언적이든 받침이 문제가 돼요. 받침이 있는 단어가 있고 받침이 없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체언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혹격조사만 해도 철수야, 받침이 없는 철수 하면 뒤에 야가 붙는데 영철 받침이 있죠. 뒤에 아가 오죠. 그런 것처럼 서류 가, 책상 이렇게 이 또는 가. 그래서 항상 이 문법 요소들이 두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앞말에 받침이 있을 때 호응하는 문법 요소, 받침이 없을 때 호응하는 문법 요소,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그 영혼의 관용사역 만들기에서도 니은, 리을, 그런데 앞말에 받침이 있다면 모음을 넣어서 은, 을이 되는 거죠. 모양만 다를 뿐 동일한 기능이죠. 자, 그렇게 결합시킨다는 점을 생각해 보고, 바로 오른쪽에 이때 조는 사람처럼 졸다의 는이 오면, 리을과 니은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자음 충돌 회피. 그래서 하나를 탈락시키는데 어간 쪽의 리을이 탈락하는 것이지 어미의 리을이 탈락하는 게 아니다. 이거 꼭 챙겨야겠고요. 그 다음 형용사 쪽에서는 니은, 리을, 역시 는, 을 세 가지로 이 형태, 기본 형태, 이 형태. 그래서 앞말의 받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두 가지 모습을 지닌다는 건 동일하죠. 자, 그런데 형용사의 경우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게 어울리지 않죠. 현재 진행이라는 건 동작의 진행, 그렇죠? 동사에나 올리는 거예요. 형용사에는 기본적으로 니은, 리을 세 가지 형태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이때 오른쪽에 우불규칙 이걸 추가로 넣어서 설명을 합니다. 아름답다, 이렇게 비읍 받침을 가지는 말, 이 비읍 받침, 이거는 우리 고전 문법에서 다루던 이런 것들에 기대요. 비읍이 유성과 유성 사이에 끼일 때는 순경음 비읍으로 바뀐다는 점. 그런데 순경음 비읍으로 바뀌었던 것이 그 뒤에 뭐 아몸이 오면 이것과 어울릴 수 있게 오몸으로 바뀌고, 뒤에 어몸이 오면 이것과 어울릴 수 있는 우몸으로 바뀌는 것이고, 이몸이 오면 그 앞에서는 탈락하는. 그래서 이 순경음 비읍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모양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것도 챙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두음 법칙. 음절마다 초성이 있는 것과 달리 단어 전체의 첫소리를 두음이라고 하는데, 두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으로 꼽아야 될 것이 뭐예요? 제가 이제 심리적 두음자리 이런 말로 설명을 했는데, 공식적인 문법 용어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수업의 편의상 사용하는 용어예요. 심리적 두음자리. 그러니까 이렇게 뭐 네 글자로 이루어지는 이런 단어, 또는 세 글자로 이루어지는 단어,
그랬을 때 이 단어의 의미 구조를 고려해서 뭐 네 글자인 경우는 흔히 이렇게 두 글자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표기상으로는 여기만 둠이지만 이렇게 의미상 구별이 되는 지점이 생기면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심리적 도움자리라고 설명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의미가 구별되는 이 지점. 그래서 세 글자짜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여기가 의미상 구별되는 지점이 된다면 두 번째 음절 첫소리가 두음법칙 적용할 위치가 되는데 여기가 구별될 지점이다 하면 여기 두 번째 글자는 두음법칙 적용할 위치가 아닌 것이에요. 두음법칙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적 도움자리라는 개념 생각하고 특히 이 두음법칙에 관련된 맞춤법 문제 등등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이 이렇게 세 글자, 3음절로 이루어진 단어들, 이게 출제 빈도가 높다라는 점, 이걸 강조를 한 것이죠. 자, 9페이지 맨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그럼 맨 밑으로 내려가면은 구름, 양, 구름, 양, 구름, 양, 구름, 양 이런 단어를 들었어요. 이것을 구름 끊고 양, 그러니까 여기는 음절이 구별되는 지점이 아니냐, 그러니까 두음법칙 적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위치를 잡아볼 수 있죠. 그랬을 때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그 음절의 소리값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자를 병기해 준 이유가 량이라는 글자, 량. 그래서 이것이 두음이라는 위치가 된다면 이것이 두음법칙 적용할 조건이 되느냐 아니냐 이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양이란 단어는 희생하고 양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을 때 이 양이란 단어는 원래부터 도금이 양이지 량이라는 단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두음법칙의 문제를 고민할 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단어 본래 의미 뭐냐를 아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측면이고요. 또 왼쪽 오른쪽에서 또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왼쪽은 구름하고 양, 그러니까 뭐예요? 어종, 고유어 대 한자어의 결합, 어종이 이질적이다라는 점이 점검되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오른쪽에서 희생양이라고 할 때 양양자가 아니라 희생하는 정도, 희생한 그 정도의 크기, 량이라는 글자를 쓴다면 이때는 이제 한자 대 한자라는 조건 요거 먼저 점검하고 어종 점검하고 그다음 표기의 문제를 고민해 봐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살펴야 될 기준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내가 문제를 풀다가 어떤 이유로 문제를 틀렸어요? 그랬을 때 그 틀렸던 지점, 바로 그 부분이 머릿속에 강하게 남기 때문에 다른 기준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놓칠 때가 있어요.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아예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점검을 안 하는 그런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음법칙에서 16두음자리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재료가 됐다면은 그 위 설명에서 맨 오른쪽에 뭐예요? 어종이죠. 그래서 같은 한자 안에서는 맨 끝에 글자가 덧붙을 때 전미사처럼 쓰이는 경우, 전미사처럼 쓰이는 그런 경우는 단어의 독자성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16두음자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린이난, 가심난 이런 예시단어를 통해서는 뭘 설명하는 겁니까? 어종이 다를 때, 그러면 바로 이 16두음자리 같은 의미가 단절된, 구별되는 이런 지점인 것처럼, 그래서 의미가 구별되고 새로운 단어 같은 느낌이 드는 것처럼 어종이 다를 때도 앞에 있는 단어의 의미와 뒤에 있는 어종이 다름으로써 뒤에 것의 의미가 확연히 구별되는 이 느낌이 강해지는 거죠. 두음법칙을 적용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래 한자 음이 두음법칙을 고민할 만한 음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또 생각해 볼 부분이다. 다음 오른쪽 10페이지에서는 중간 아래쪽 봅시다. 문법의 활용. 자, 마지막 정리 시점인 만큼 아래쪽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이제 다양하게 활용하는 이런 부분을 좀 이질적이지만 묶어봤어요.
자, 기본형 밝히기. 이건 문제풀이에서도 많이 살펴봤던 거죠. 담가, 담궈. 이렇게 결합된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런데 기본형 밝히기로 담, 기역, 그리고 담구, 이렇게 어미를 구별하고 기본형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여기는 기본형이 담구다라는 형태로 파악이 되고 여기는 담그다, 의였기 때문에 의와 아가 한 글자가 이루어질 수 없어서 탈락하는 경우였다라는 점을 구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기본형 밝혀놓고 보면은 담그다와 담구다 이 둘을 견주어 보면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다는 점이 아주 쉽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형을 밝혀서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이 방법을 활용하자. 결합된 형태에서 보면은 김치를 담가, 김치를 담궈, 문을 잠가, 문을 잠궈, 잠가라, 잠궈라.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기본형 밝히는 것으로 맞춤법 표기의 옳고 그름을 쉽게 구별하자. 자, 오른쪽 칸 형태수 나누기. 너 먼저 먹어, 너 먼저 가. 그래서 너 먼저 먹어 할 때 어미가 왔기 때문에 마침표를 찍은 것처럼 너 먼저 가 라고 마침표를 찍었다면 여기서처럼 여기에도 그렇게 어미가 들어있는 것이다. 가에서 아가 어미인 것이다. 어간의 아가 탈락한 거죠. 자, 그런 점을 챙겨보는 것이고 그러면 안 돼. 글자 표기 문제는 어때요? 이렇게 쓰면은 안 되다의 이게 결합이 돼서 그게 축약이 된 모습이 아인데 이렇게 쓰면 뭐예요? 뒤에 어미가 없다. 어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틀린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형태수를 나누어가면서 맞춤법 문제를 판단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연장선에서 오른쪽에 세 번째 칸 어떻게 된 거야? 자, 이렇게 어떻게, 그러니까 그 뒤에 된, 여기에서 서술어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술어 앞에서 꾸미는 말, 이렇게 단어의 표기 문제. 그런데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해. 그 단어 안에 이미 서술어가 들어있는 것이다.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여기에는 바로 마침표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기역 받침이 되는 거죠. 이 둘의 차이. 그래서 히읗 받침을 쓰는 경우에는 뒤에 따로 서술어가 반드시 파악이 돼야 된다. 그런데 여기는 그 단어 안에 이미 서술어를 담고 있는 것이다. 여기 차이점이죠. 다음 오른쪽에 단어 의미 구조를 고려하는 경우 사사받다는 틀리고 사사하다가 맞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라고 할 때 스승사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일사가 아니라 뭐예요? 섬길사. 그러니까 섬기다라는 서술 기능의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 뒤에 하다로 단어를 만들어야지. 사사받다. 스승으로 섬김을 받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스승으로 섬기다 이런 뜻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맥상 잘못됐다. 다음 조언이란 단어는 구하다. 그래서 조언을
구하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조언 하면은 말이란 단어 앞에 도움이라는 말로 수식이에요.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움말이라고 바꿔놓고 보면 도움말을 구하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문 하면 뒤에 문이란 글자가 질문이란 명사예요. 그런데 앞에 이거는 묻다라는 바로 서술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글자를 묶어서 볼 때 뭐가 돼요? 물음을 묻다. 물음을 묻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음을 묻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안에 서술어가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문, 조언을 구하다처럼 자문을 구하다. 이렇게 서술 기능의 말을 따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언을 구하다 이렇게 쓰지만 자문하다라고 쓰는 거죠. 구하다는 이런 별도의 서술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 바로 한자가 의미가 다르고 서술 기능을 하는 글자가 들어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문맥적 의미 등을 고려해야 하는 이런 것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 정도까지 좀 우문에 관련되어 있는 정도에서 그 정도까지만 쭉 살펴봤는데 뒤에 그 문제들 나오는 게 있어요. 뭐 사이소리까지 포함해서 사이소리도 좀 출제빈도가 높은 부분이니까 문제 한번 가볍게 읽어주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필요한 항목들 조금 더 골라서 문제는 뭐 틈타는 대로 쭉 시간 없으면은 답을 체크하고 맞는 건 동그라미로 틀린 것은 X로 나머지와 다른 것은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시하면서 답을 먼저 기입하고 쭉 읽어가면서 시간은 줄여야 되니까 쭉 읽어가면서 가볍게 빈틈 메꾸기라는 점검 활동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일단락 짓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